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실 청취자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처장님께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지방 일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미디어 탈곡기를 부득이 참여를 못하게 되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누굽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네. 예, 저는 민원연에서 정책 일을 하고 있는 이봉우 활동가라고 합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네. 처장님께서 안 계신 이 빈자리를 네. 어제 채워봤는데 네. 혹시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뭐 조회수요? 좋던데요? 네, 잘한다고 유튜브에 댓글도 달리고. 다행입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회수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조회수예요, 무조건. 이 영상 콘텐츠와 팟캐스트는 조회수입니다. 네, 아니 잘 나오고 있어요. 조회수와 하트입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야. 성공적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은 검증을 받을 수 없어. 네. 아무튼 이틀 네. 연속 그 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 특별 게스트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누구신지 모르시죠, 다들? 그러니까 특별 게스트를 누군지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막 하는 거였나요 원래?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연결해 보죠. 뭐 네. 깜짝 쇼의 느낌도 있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래 정말 사람들 말이야. 오늘의 깜짝 게스트. 네, 제가 모르던 그분. 네, 너무 예상을 못해서. 네, 오늘의 특별 어쩌면 게스트 좋아. 김원경 진짜.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처장님, 왜 네.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그만두신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틀을 이렇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냥 쭉 이어서 휴가를 그냥 쭉 가버릴까? 아 처장님이. 예, 아니 요즘 사실은 미디어 탈곡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휴가를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BW가 워낙 잘해서 잘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쭉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인터뷰가 휴가 계획이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 언지를 주시죠. 아니 처장님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청취자들께서. 너무 바빴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강의가 스텝이 꼬여서 아침에 안산에 가서 강의하고 오후에 진천에 가서 강의하고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광주에 5.18 기념재단에서 하는 그 언론상 있어요. 5.18 언론상 네. 그거 심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애매해서요. 회의가 2시부터 5시인데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다 보면 못 오죠. 한번 그렇게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어제 강의는 그래서 두 군데나 뛰셨는데 어떤 강의였나요? 뭐 그냥 하나는 노조에서 하는 강의여서 노동 관련된 이야기 주로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강의여가지고요. 교육보도, 교육 관련된 보도들 어떤 문제가 있나 뭐 그런 이야기 주로 하고 그러나 본래의 내용은 언론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문제점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둘 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역시 다방면으로 셀럽은 셀럽이다. 다방면으로 전문가시다. 네. 선생님 어제 방송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아주 신이 났군요. 봉우 씨 봉우 씨는 내가 보기에 방송을 해야 살아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정일 PD도 느끼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을 때 보면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고 이제 약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다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입이 대빨인데다가 엄청나게 불평불만의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방송만 들으면 너무 활기차고 방송에서도 좋아가지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시무룩해 있으면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월급 받고 그러고 있으면 아니야. 안 되지. 봉 씨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약간 방송을 하면 깨어나는 듯한 에너지가 이렇게 싹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늘 들어요. 제 인터뷰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하지 마시고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해가지고요. 내용도 좋았고 제가 사실 그 논평을 보고 혼자 논평을 금요일 날 이제 줬거든요. 그런데
봉우 씨가 정책팀으로 가서 처음 준 논평이고 이제 제가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하고 한 며칠 저러고 놀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 준 건데 네. 논평이 보고서보다 더 긴 거예요. 너무 길고 자유한국당이 뻘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한 2장을 날린 거거든요. 그 아, 논평이. 진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을 날렸지만 아무튼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봉우 씨를 거기 보내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모니터 쪽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커버를 해볼 테니 너는 논평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그 자꾸 이런 제 얘기를 자꾸 제 얘기를 하시면은 오늘 특별 게스트의 의미가 좀 전화가 이상합니다. 끝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무튼 네. 뭐 고생하시고요. 오늘 저기 공시영 활동가가 들어왔습니다. 네, 방송, 그러니까요. 네, 공시영 오늘 활동가 좀 제발 방송에 그 대해서 어떻게 고종- 생각하세요? 고종 이야기를 시영 씨랑 방송하면 제가 약간 화병이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검증해 보겠습니다. 시영 씨 안녕. 네. 처장이 그것 때문에 피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니 그건 공시영 아니고. 활동가의 문제인지 처장님의 문제인지 제가 오늘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멀쩡한 봉우 사람을 두고 씨는- 처장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하시는 건 아닌가. 네. 봉우 씨는 저보다 시영 씨의 침묵을 좀 더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그 몇 초간의 침묵을 못 견뎌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네. 재미있게 하시고, 재밌다기보다는 오늘 할 그 내용도 심각한 내용들이어가지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시영 씨 보고서를 보고 느낀 거는 시영 씨가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질려가지고. 그쵸, 이제 많이 써서 그래요. 이 정도는 네.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많이 쓰고 조선일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무뎌지는 거죠. 네. 얘네 그래서 뚫리네. 이제 그러면서. 웬만큼 잘못해서는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해명해보세요. 그냥 퉁퉁 치는 거야, 그냥. 몇 줄로 해명해보세요. 그냥 저야말로 퉁치고. 없던 지금 반조선일보 감정이 생기려고 그렇지. 아, 그래? 아니 처장님께서 일부러 지금 말씀하신 건가 봐. 1주 반째 이것만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질려 이제. 그죠, 질리죠? 그렇지. 이 질리는데 질리는 감은 있어요. 질리는데 막 분노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경제 보복 가하고 있는 일본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됐어. 사장님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예, 내일은 예. 오십니까 그러면? 네, 내일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특별 게스트 제가 준비한 특별 게스트. 네. 뭐 괜찮았나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이고. 뭘 네, 정말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분인데. 하긴 이번 주 안에 못 뵈긴 했죠. 이번 주는 못 봤지 당연히. 네. 지금 우리가 무려 4일간이나 못 뵌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토일, 예. 월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 네. 이분이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네, 셀럽이다 역시. 네, 굉장히 뵙기가 영광스러운. 힘들어요. 제가 네. 갑자기 그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네, 원래 셀럽 중에 그런 분이 잘 없거든요. 굉장히 인터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네. 민원연의 인터뷰를 흔쾌히 네.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네. 더 유명해지셔도 저희를 잊지 않기를. 오늘 공시영 활동가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 핫합니다 너무. 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심해요 예. 진짜. 좀. 그리고 우리 공시영 활동가는 아까 우리 게스트 전화 연결해서 살짝 말했지만 네. 조금 질리는 감도 있지만 그 특정 언론사가 계속 혼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혼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두드러지게 혼자 그러고 있기 거의 때문에. 뭐 혼자죠. 근데 레파토리가 조금씩 또 달라져요 나름대로. 네, 조금씩 새로워져? 달라집니다. 조금씩. 네. 네. 어떤 내용인지 공시영 활동가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완전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독보적으로 하는 언론사와 그 응원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응원군들. 네, 응원군들. 응원. 곁다리로 네. 막 옆에서 뭐라고 하는 네. 그런 응원군들이 있어요. 이번 주제는 사법농단 옹호에 관한 건데요. 사법농단을 네. 옹호한다.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7월 1일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7월 4일에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장충기 문자에 연루된 바 있는 문제적 판사예요. 그래요? 그럼 이분도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낸 분이다. 네, 판사인데. 예전에 보도를 찾아보시면 아주 굉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면 사실 굉장히 높은 엄청 자리인데. 높은 자리인데.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에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이고 답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내놓은 바 있다. 위에도 행간의 답이 나와 있다. 그냥 삼권 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 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 관계에는 통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 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 양승태 코트라고 하는데 이거 대법원. 네, 대법원 얘기하는 법원. 예, 법 굳이 법원. 코트라고 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한글은 모르시나 봐 잘. 양승태 근데 코트- 대법원에서 원래는 법정이라는 뜻도 있죠. 네, 법정. 그렇죠. 예. 법정이라는 뜻으로 쓴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을 5년 동안 지연했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강제징용 판결을 얘기하는 네. 것이군요 지금. 예. 네, 강제징용 판결을 5년 동안 지연한 게 잘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사법농단 적폐로 몰아서 이번 사태를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마치 일본의 경제 보복을 예상해서 그치. 잘할 시간을 좀 어. 잘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주기 시간 위해서 벌었는데. 법원이 무려 대법원이 일부러 그래서 지연시켜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이 말씀하세요. 강민구 판사의 글은 서울경제에서 최초로 소개를 했고요. 단독을 붙여가지고 받아쓰기 보도를 했어요. 이분이 SNS에 썼다. 네. 썼는데 서울경제가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거죠. 이분이 SNS에 올린 글인데 어쨌든 단독이라고 붙였어요. 아니 그게 무슨 단독이야? 아니 뭐 제일 처음 발견해서 제일 처음 썼으면 단독이 그게 아니 신문사들의 이렇게 단독이면 네. 야 단독이 아무나 뭐- 다 하지. 신문사들의 아, 생리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하잖아. 그리고 서울경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토대로 지면 보도를 쓰게 되는데요. 지면 보도에 보면은 강민구 판사의 SNS 글을 소개하면서 여기다가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가 양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사법 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반대하는 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법 자제란 얘기가 나오죠 이제. 예. 네, 사법 자제가 아주 중요한 프레임 이번에 중요한 프레임이 됐는데요. 사법 자제 원칙 말 그대로입니다.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처럼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이런 사안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일부 보도나 칼럼에서는 사법자제 원칙과 지난해 있었던 강제징용 재판 결과를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 대법원이 사법자제 원칙을 깨고 무리하게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꼬인 원인이 됐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법 자제 원칙이라는 게 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라끼리의 약속 이런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의견을 아예 안 들어도 된다. 또 들어는 봐야 한다. 또 듣고 실제 재판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의견은 다양합니다. 나라마다도 다르고 또 한 국가에서도 사안마다 또 법원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이게 약간 이 신문들이 강민구 판사의 글을 인용한 목적이 투명하게 드러나죠. 네. 서울경제는 이렇게 대놓고 썼는데 다른 신문들은 받아쓰기 보도만 했어요. 조선일보나 한국경제가 이걸 받았는데요. 지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아쓰기만 했는데 서울경제는 자기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발언들이 그렇죠. 거론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법농단을 적폐로 몰았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갖고 참여를 우리가 틀리고 박근혜가 맞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참작이 될 것이다. 그렇군.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야. 이제 서울경제만 말하자면. 이런 거론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사법농단 재판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거 속뜻을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사법 자제 원칙을 어긴 문재인 정부가 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서울경제가 그 강민구 판사 SNS 글을 받아 적으면서 그렇죠. 그런 거론한 거는 서울경제가 처음이었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다만 서울경제는 기사 말미에 재판할 때 국익이나 외교적 이익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몰래 관할 광청과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재판 진행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유영재 춘천지법 판사의 반론이 있었어요. 이 강민구 네. 판사의 글이 나올 때 유영재 판사가 또 좀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유스타파에도 자주 나오셨고. 네, 예. 사법농단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분이죠. 예. 이번에 반론을 같이 실어서 그나마 좀 근데 나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사실 반론으로 짧게 처리할 지적 사항인가 네, 그 약간 부분도. 약간 최후의 양심으로 써준 거죠. 네. 다른 데는 이 반론도 안 썼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냥 받아쓰기로만 일관을 아, 했습니다. 강민구 조선. 판사의 글을 그냥 받았었다. 네, 조선일보의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외교 해결 위해 시간 벌어준 셈. 아, 이걸 또 제목으로 뽑았군요. 그렇죠. 대단하다. 한국경제 적폐청산 과정서 뒤집힌 징용배상 판단 1경제보복 도화선됐다. 이건 너무 이것도 일경제보복 도화선 됐다. 네, 이것도 아주 적폐청산 때문에 경제보복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니까요. 네. 결국 적폐청산이 모든 일의 원흉이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아, 참 여러 가지가 여기 일본 경제 보복에 참 여러 가지가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엮고 있는 것이죠. 거지. 예. 자, 여기서 지금 서울경제보도에서 사법자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사들이 다른 신문사들도 지금 이 사법자재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법자재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그 일본 경제보복 사건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강민구 판사의 SNS 글이 그 시초인 걸로 도화선이 이제 됐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선일보랑 한국경제가 주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동아일보는 가만히 있다가 7월 18일 날 보도를 내고 여기에 약간 한마디 거들어줬습니다. 제목만 일단 읽어드리자면 조선일보 만물상 칼럼 청구권과 사법농단 여기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위견을 교환했다. 이 정부는 이를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낙인 찍었다고 했고요. 조선일보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 징용 배상 판결이 뇌관이었다. 해내관계 갈등은 모두 법원발 이런 인터뷰 기사인데 이원덕 국민대 교수의 말을 빌어서 네. 기자부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행동을 사법 적극주의라 부른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 자제 원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놓고 일단 질문을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원덕 국민대 교수가 국가 간 외교 문제를 다룰 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통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7월 17일자 손호정 부국장의 칼럼 청와대는 차라리 죽창가만 불러라. 여기서는 다음은 외교와 사법의 정책적 협의를 적폐와 불법으로 몰아단죄함으로써 사법부를 성역화하고 사법자재라는 또 다른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린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아주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데 국제관계에서 사법부가 외교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정신 나간 정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진짜 심하다. 엄청 세게 쓰죠. 정신 나갔다는 조선일보가 거네. 요새 엄청 세게 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거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의서 결론낸 사안. 조선일보가 아주 미는 주제죠. 이거 아주 유명한 보도죠.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은. 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외국인 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한일협정 때 정리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결정이란 건 200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한 민간위원회의 결정을 말합니다. 당시 위원회의 발표 자료인데요. 위안부 문제 같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받은 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성격이 감안돼 있다고 말합니다. 못 받은 임금과 수당 등 노역의 대가를 받는 게 보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보상이 아닌 배상,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 지배와 직결됐다고 전제했습니다. 민간위원회의 결정과 달라진 게 없죠. 이어지는 쟁점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민간위원회의 백서를 보면 개인들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본도 협정 이후에 청구권을 없애려고 따로 법을 만들어야 했다. 이 백서 곳곳에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2018년 확정 판결 모두 2005년 민관위의 논의와 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K 오규정입니다. 계속 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신각수 전 주지대사의 말을 빌어서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농단이 됐다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동아일보 아까 설명드린 이 미 한일 관계 악화에 위기의식 높아져
여기서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의 서면 인터뷰를 인용을 하는데요. 한국 정부 차원의 한일 갈등 방지 및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는 시각이 미국 정부 내 많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여기다가 해석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른바 사법자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 거둡니다. 마이클 그린 이분도 약간 일본 쪽 입장에 가깝네요, 그럼. 이분이 일본 유학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뭐 그것 때문이 완전히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또 또 한국 경제도 있죠. 네, 한국경제에는 복잡한 외교 안보 사안, 법원, 정부 의견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 여기서는 김영원 전 한일 청구권협정 대사 이런 직책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내리기 전 외교부와 상의한 것을 두고 재판 거래로 규정하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한국경제 논점과 관점 우물한 판검사들이라는 백광엽 논설위원회 칼럼에서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의견 제시와 법원의 수용은 이처럼 사법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행정부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재판부의 일탈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사법자제 원칙이 실종 상태다. 이렇게 사법자제 원칙 계속 얘기를 하죠. 지금 쭉 이 신문들이 주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이 사법자제 원칙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인데 이 경제보복 전국에서 네, 다시 갑자기는 아니고 소환을 한 거죠. 네, 강민구 판사의 글을 빌미로 해서 이제 경제보복 사건에 이게 갑자기 확 프레임으로 나타난 건데 지금 기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알겠어요. 사법자제 원칙이란 게 뭔지 이들이 말하는 사법자제 원칙이 뭔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사법자제 원칙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법자제 원칙은 법적 원리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통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예. 이런 관점을 말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외교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통치 행위라고 하면 법원은 이거를 판결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미루거나 미룬다고 하진 않고 보통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하죠. 원고 패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는 이게 이제 통치행위, 특히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일부러 판단을 안 한다, 기각을 한다. 그런 원칙이 있다. 심지어 그게 통용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확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이게 통용된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TBS 라디오회를 갔다가 김지훈 박사님을 만났어요. 김지훈 박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최근에 사법자제 원칙이 갑자기 보도에 나온다. 경제보복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러냐? 사법자제 원칙이라는 게 진짜로 외교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냐? 그랬더니 김지훈 박사님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사법자제 원칙이 이제 사법 적극주의에 반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법부가 진보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팍팍 해가면은 오히려 행정부의 통치가 거기에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받음으로 인해서 법리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사법부가 통치를 이끌어간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데 사실 사법부 어느 나라든 간에 사법부가 역할을 크게 하는 방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사법자제 원칙이 뭐 이렇게 절대적인 원칙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특히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자제 원칙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사법자제 이번 프레임이 말장난에 불과한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사법자제의 대상이라고 쳐요. 근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사건 일지를 보면은 한국 대법원에 오기 전에 일본 대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졌죠 그때는. 네. 그러면은 그때 일본 대법원이 외교적인 조약이나 뭐 이게 통치행위라든가 이런 판결을 하진 않았거든요. 한일 청구권에 대해서 양국의 인식이 엄청나게 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붙여가지고
대법원이 일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법자재 원칙을 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일본은 사법부에서 해버렸지. 애초에 확 각하를 한 게 아니라 네. 재판을 끝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저 피해자분들이 패소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법적 절차를 끝까지 다 했다는 거죠. 일본 재판을. 그렇죠.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강제징용 동원한 그 법적 근거가 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판결을 그렇죠. 네, 내린 그러니까 거죠. 정리하자면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원래 일본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일본이 가해자니까 그 일본은 사법자재 원칙에 의하면은 원래는 애초에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판단도 안 하고 각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은 재판을 끝까지 했다. 물론 결과는 식민지배도 합법이고 따라서 강제징용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그냥 징용이었다. 뭐 국가 합법적인. 동원 뭐 이 정도죠. 예. 그래서 결론 자체는 굉장히 역사에 반하지만 어쨌든 사법자재 원칙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일본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부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아야 된다는 주장에 불과하고요. 둘째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이 나온 게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그 재판 지연을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판결을 바꿨다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2018년 판결이 그냥 재판이 아니라 재상고심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법원 판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기속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스스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대법원이 재판을 길게 끈 것 자체가 애초에 이상한 일이었고요. 2018년 판결문에 이기택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별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별개 의견에서 신일천 주금의 상고 주장은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피고의 주장, 신일 철주금의 주장이 기속력에 반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너네는 졌다, 피고는 졌다 이런 건데 이 기속력이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속력이란 거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자기가 자체 판단을 할 수 있고 환송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니네가 잘못했으니 니네가 해결해라 이런 그 약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인데 근데 사건을 다시 내려버린다? 네, 근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대법원 자신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속력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 고등법원에서는 그 자기 멋대로 그냥 또 판결을 하고 그럼 또 대법원에 올라오고 그럼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하고 네, 이러면은 안 끝나는 거죠. 네, 3심제인데 안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라기보다는 뭐라 개념이라고 법원칙이 있는 거죠. 네, 원칙이 있는 법의 거죠. 원칙이 있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상고심에서 신일철 주금이 이것저것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죠. 어쨌든 졌다. 네, 졌다. 다시 재판 없다. 네. 이게 세 번째 이유가 좀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무슨 막 정부랑 위견 교환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법자재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그 지연시키는 과정이 지금 강민구 판사나 이 신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뭔가 대단한 국가적인 대사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하고 정부와 그쵸, 비공개도 공개도 아무튼 정부와 투명한 논의를 하고 법관들이 굉장히 막 양심적인 고민을 해서 국가의 이익이냐 법리냐 막 이런 고민을 해서 내린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재판 과정과 증거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드러났던 이 사법농단,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지연 과정을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막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요. 신일철 주금 그쪽 일본 기업들 변호했던 김앤장 사람 만나가지고 밀담도 나누고 막 그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하고 막 이렇게 법관들 앉혀놓고 재판 지연시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거래 물품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증거로 나와 있어요. 증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선고를 좀 계속 늦추거나 그리고 청와대 쪽하고 소통한 게 그 사법 자재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 사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7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청와대죠. 이 설득 전략이라는 제목의 사법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를 분석을 해놨는데 이 강제징용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 재판을 상고법원 설치라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쓰이는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여긴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협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도 함께 소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이춘식 할아버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다투는 재판에서 이 한쪽 김앤장이라는 전범기업이라는 한쪽만 소통을 하고 이 피해자 쪽은 소통해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이 아닐 뿐더러 사법자재 원칙에서 말하는 그런 사법부와 행정부의 외교적 이익을 위한 협의, 소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판관들이 지녀야 될 원칙 중에 하나인 뭐 사법자재 원칙 이런 굉장히 고상한 의미로 따질 수 있는 행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법자재 원칙을 만약에 적용을 했으면 재판 안 했어야지.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파기환송을 하든가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미루면 우리나라 재판에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과정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게 되는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까지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해석이에요. 한일 협정에 대해서. 이게 2008년에도 한번 나오고 2012년에 한번 나오고 2018년에 나온 겁니다.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런 해석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러면 애초부터 2008년, 2012년에도 사법자재 원칙을 누군가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도 조선일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온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2018년 판결에만 일본이 경제 보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양승태가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시점에 물론 양승태는 지금 풀려났습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무슨 양승태 대법원이 엄청나게 고귀한 원칙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웃기는 소리인 거죠. 한마디로. 나라를 지키셨네요. 그렇죠. 자, 이 황당한 얘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효과도 있지만은 문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마치 우리 책임인 것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만드는, 일본은 아무 죄가 없다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적폐청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보복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갖가지 그 어떤 술수 프레임 중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죠? 아,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대단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런 사법자재 원칙이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강민구 판사 글이 빌미가 됐다고 공시형 활동가가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신문사 입장에서는 강민구 판사 글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널리즘 제기에서 말하는 교과설 저널리즘. 그게 뭐죠? 내가 방송 못 봤어 이번 주에. 아 그런가요? 네. 그 정준일 교수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언론사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다른 사람 입을 빌어서 말하는 교과술 저널리즘. 이게 또 그렇군요. 쓰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말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이렇게 하더라.를 내가 갖다 쓰는 거지. 그렇죠. 복화술 저널리즘. 자, 뭐 딱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좀 속 시원한 비판도 있던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유영재 춘천지법사 한결에 칼럼을 기고했거든요. 일로. 그래 제목이 세상 읽기 법관이 지켜야 할 진정한 국익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진리는 아니므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일본 해석에 손을 들어주는 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유영재 판사는 재판의 비공개 회동은 공개재판 원칙, 삼권분리 원칙, 재판 독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을 하고요. 혹자는 법정 조언자 제도, 이게 그 이제 사법자재 원칙 이거랑 같은 결에서 논의되는 건데요. 나오는 건데. 법정 조언자 제도를 말하는데 영미권과 국제인권재판소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된 법정 조언자 제도가 위와 같이 공개재판 원칙을 철저히 어기고 법원이 일방의 재판 당사자 몰래 상대 재판 당사자와 청와대 외교부 등을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했던 게 무슨 이 진짜 그 교과서에 나올 법한 뭐 법정 조언자 제도나 사법 자재 원칙 이런 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이 한 거는 막 밀담 가서 몰래 막 상대 측하고 얘기 나누고 정부한테 불려가가지고 막 상고법원 설치해줘요. 우리가 그럼 이거 지원해줄까? 막 이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법정 조언자 제도나 사법 자재 원칙이
그 어떤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일 수 있는데 이거를 양승태 대법원에 들이미는 바람에 지금 대중적으로는 법학계 그런 원칙이 있어? 더럽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런 보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네. 아니 무슨 그런 그지 같은 원칙이 다 있어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다고요. 더 못 믿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보도들이. 그렇네. 또 있죠. 저는 사실 다음에 소개해줄 기사가 굉장히 속이 다 시원했는데. 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이죠. 네. 그 중앙일보에는 기자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원래 이 사법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예. 네, 이분이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 보세요. 간결하게 아주. 예. 전임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 지연에 대해서 박찬익, 조인영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유연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네. 라고 꼬집으면서 행정처의 판사들이 양심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이에 박근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 정부와談判을 벌이지도 시민들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 5년 동안 원고 9명 중 8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판결 지연의 유일한 성과다.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사법자재 원칙이나 법정 조언자 제도의 원래의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의해서 그렇죠. 외교적 문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으니 통치행위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라면 정부 인사들과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리고, 것이죠. 지금 권석천 그리고 논설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공론화가 돼서 국민적인 뭔가 이런 공감 이런 걸 좀 네. 얻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뭐 밀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사실. 그래서 또 잘 됐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권석천 논설위원도 지적하는 게 너희들이 그걸 하는 동안에 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 권석천 논설위원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감정적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니다. 2012년 대법원 첫 판결과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다만 판결 지연을 무슨 대단한 치적이나 되는 양 포장하고 미화하는 일만은 하지 말길 바란다. 재판에 그 긴 시간이 걸린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우리가 누리는 국익에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익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인권과 민주, 재판 독립, 헌법 정신 같은 가치들이 들어가야 진정한 나라다. 그런 나라만이 다른 나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난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 아 속이 다 시원한. 네, 꼭 읽어봐야 될. 예, 권석천의 시시각각이 예,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네. 이 칼럼을 워낙 잘 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중앙일보 시시각각은 너무 보기가 힘들어. 권석천의 시시각각만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가끔 전영기 논설위원도 쓰죠. 그렇죠. 예, 전영기 논설위원도 가끔 쓰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전영기 네. 논설위원 칼럼도 그다음에 시시각각이었죠. 이정재 논설위원. 네. 와, 나 진짜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권석천의 시시각각을 보시라고. 예, 아무튼 뭐 이 사법자재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해봤는데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강민구 판사 얘기한 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원칙이 있긴 한데 양승태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절대 아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였을 뿐이다. 네. 그리고 지금 사법자재 원칙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도 경제보복 전국에서 일본의 부당함과 책임을 지워버리고 우리 정부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프레임 중에 하나라는 걸로 그렇죠. 우리가 결론을 내려겠습니다. 특히 오늘 적폐청산까지 갔다. 예, 지금 거기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래 문재인 정부 탄생하면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잖아. 원래 조선일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문재인 퇴진이 일본과 네, 국내 어떤 분들의 이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날라. 예, 일본에서는 실제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언론에서 뭐. 아직 우리 언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도지 그렇게 치면.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눈물 어린 사법농단 사랑 잘 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공시형 활동가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보도인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인턴분이 쓴. 인턴분이 쓴 건가요? 그러니까 공시형 활동가가 이제 신문 담당 활동가니까 저는 공시형 활동가 쓴 건 줄 알았는데 아무튼간에 처음 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가짜 뉴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조선일보가 사진 한 장으로 왜곡을 시도한 사건인데 사진 한 장으로.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랜 기간에 어떤 노하우가 없으면 이거 진짜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고기도 구워본 사람이 굽는다고 말이죠. 아니 사진 한 장으로 너무 네. 이거 금방 털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기사에서 나온 사진이냐면 지난 18일 날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후퇴 등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네. 도심 시위를 했는데요.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하면서 조선일보 온라인판 보도를 냈는데요. 여기다가 온라인판 기사 당초 7만 명 모인다더니 100만 조합원 중 1% 참가, 맥 빠진 총파업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네. 사실 막 조합원 중 몇 퍼센트 참가해가지고 이 파업이 의미 없다 이런 기사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왜? 많으면 많다고 왜? 뭐라 그래요. 말은 왜 문제인데? 민폐라고 시끄럽고 적으면. 적으면은 그거 봐라 니네는 총파업 하지도 못하는 게 총파업한다. 지금 이게 약간 그 놀리는 거잖아요. 놀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여튼 어이없는 보도인데 제목부터 어이없는 보도인데요. 보도 속에 사진 한 장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사진이 지난 18일 날 사진이 아니라 4월 3일 사진입니다. 무려 3개월 전 사진을 아니 이번 총파업에 왜 갖다 쓴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이상한데 사진 캡션에 뭐라고 붙여있냐면 사진 설명에 지난 4월 3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경내를 진입 시도하면서 쓰러진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헐. 쓰러진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쓰러진 경찰 등을 쳐주고 있죠. 이 사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실제로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경찰 한 명이 쓰러져 있고요. 네. 다른 경찰이 그 쓰러져 있는 경찰을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경찰은 아닌 분들이 이 쓰러진 경찰의 등을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주먹이 아니잖아. 때린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냥 손을 대고 쓰다듬는 듯한 일단 주먹이 아니야. 괜찮냐고 뭔가 이렇게 아무튼 때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사진을 직접 보셔야 될 텐데. 주먹도 아니고 흉기도 없어. 네. 아무튼 근데 조선일보는 4월 3일 날 이게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쓰러진 경찰을 때리고 있는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캡션을 달아버린 거죠. 이거 내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그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밝혔듯이 연합뉴스의 사진인데요. 네. 연합뉴스 원래 사진에는 뭐라고 붙어있냐면은 오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계약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한 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그냥 이렇게 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설명이죠. 네.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진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 조선일보는 그걸 갖다가 쓰러진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야, 이건 사실 너무한 거예요, 진짜. 이게 연합뉴스가 썼으면 다른 매체도 썼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른 매체도 썼는데 중앙일보가 같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연합뉴스의 원래 사진 설명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요. 거의 그렇게 왜냐면 자기네가 찍은 사진이 아니면 자기네가 설명도 당연히 못 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그대로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이상하네. 악의적이잖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곡의 기술이죠. 숙달된 언론의 시범. 이거 허접해 이거는. 네, 허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나빴죠. 이거 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쓰러진 경찰까지 때리는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전 일인데 갑자기 또 자기 사진도 아니고 자기 caption도 아니고. 네. 이게 한 번 쓴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 사진을. 이게 습관적 왜곡으로 보이는 게 일종의 습관적 왜곡으로 보이는 게 이 사진을 또 예전에 2번이나 더 썼다는 건데요. 아, 그래요? 네. 그 4월 6일 경찰 민노총 불법 시위 가단 12명 특정 채증 자료 분석해 추가 소환이라는 기사를 보면 기사에도 이 사진이 똑같은 사진 설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무슨 그리고 5월 28일 속보 민주노총 간부 6명 구속영장 국회 앞 집회 폭력행위라는 기사에도 사진 설명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캡션도 똑같았다? 네. 앞선 2번의 기사에서도 이거 지금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쳤죠? 안 고쳤죠. 근데 진짜
이런 거 아닐까? 왜 우리 무슨 신기한 짤 같은 거 있으면 저장해놓고 네. 대화창에다가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 짤 하나 저장해놓고 민주노총 뭐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 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어, 있어요. 무조건 쓰는 거야. 네, 원래 이제 이미지 같은 거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고 네. 방송사들도 그렇게 하다가 그 일베 이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다들 합니다만은 진짜. 근데 이거는 캡션은 자기네가 쓴 거거든요. 일부러 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캡션이 일부- 나와 있는데 연합뉴스께. 우리 주영은 인턴은 이거 어떻게 알았대 근데? 어떻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역시 우리 그렇지. 시민분들이 더 빠릅니다. 더 예. 빨라. 시민분들이 우리보다 낫다, 더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보 많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우리 시민분들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심지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 근데 이 시민분이 조선일보 애독자신가요? 조선일보 그게 아니라 인터넷 보도를 제보해 주신 걸로 그렇죠. 봐서는 인터넷 아. 보도니까 뭔가 인터넷 보도 보시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겠죠. 네. 자, 오늘이 7월 23일 오전 10시 40분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5일이 더 지난 겁니다. 네. 그 보도가 나오고 여전히 캡션을 고쳐놓지 않았고 여전히 쓰러진 경찰을 노조가 폭행하고 있다고 쓰고 있고 지금 이게 7월 18일 보도가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앞선 4월 6일, 5월 28일 보도도 캡션 안 고쳤을 겁니다. 아니 예. 이거 계속 쓰겠네. 계속 쓰겠다는 앞으로도 얘기죠. 계속 쓰겠네. 민주노총 예. 뭐만 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에 알려줘서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언론중재위원회 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민주노총 대변인실에 얼른 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 내가 왜 이거 보고서 봤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지? 어. 예, 보자마자 전달해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다 봤는데 요새 이제 신문 보고서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다른 언론사들, 다른 매체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요새 진짜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가 너무 심해요. 날뛰고 있죠. 네. 진짜 너무 심해.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신문 보고서 많이 나오고 또 재미있습니다. 네. 별로 재미없어. 아니 공시영 활동가가 이게 보고서를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차장님은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나대지 말라 뭐라 하시는데 그래요? 너무 재밌게 쓰는 것도 너무 또 이렇게 진지함이 떨어져 보이니까 아무튼 참 핵심을 잘 짚어내는 그런 두 개 가짜 뉴스, 뭐 왜곡 보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연합뉴스도 빡쳐야 돼요. 당연하지. 자기네 사진이니까 자기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캡션까지도. 근데 그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심지어 좋은 방향으로 비튼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인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앉아 있어요. 예, 소설을 쓴 거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한혜진님께서 정기 후원을 정기 후원이 어제부터 갑자기. 우와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퍼스트 펭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래. 네, 퍼스트 펭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분이 딱 먼저 시작을 해주시니까. 네, 정기 후원을 하셨네. 예. 와. 아니 이분은 감사합니다. 저는 한혜진 모델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배우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분은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 그러게요. 저도 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애청자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밑에 또 이제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네. 멋지시다고 정기 후원 멋지시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멋진 일은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아니 또 투어의 박무정님께서는 또 회원으로 또 열심히 그렇긴 하죠. 이미 우리 있고. 회원 민원인 회원으로 정기 후원 회원이시고, 해주고 계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네, 또 행사도 자주 참여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BW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나오라고. 네. 역시 자주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의미죠. 예. 우리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네. 자주 나오는 건 싫다. 이렇게 솔직히 또 말씀해 주시네요. 친하니까. 언제나 바쁘신 차장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BW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접니다. 네. 예, 이봉활동가 BMW 아닙니다. BW. 예. 네. 이게 왜 나왔냐면 그때 이재용을 아마 JY라고 모 신문에서 네. JY라고 네. 해가지고 대선 주자급이다 뭐 그런 얘기하다가 그렇죠. 예. 이봉활동가가 그 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네. BW가 나왔습니다. 네.
트러스트 노원님이 저한테 또 승진하셨다 그랬는데 승진이 아니라요. 네. 그냥 이동입니다. 역할을 옮긴 겁니다. 예. 네, 또또함님, 시간은 많고 쓸데없는 소설 쓰는 뉴스들. 외국은 절대 자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데 나 자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에 반성한다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수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론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자살한 적도 없고 타살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예전에 자세한 거는 뭐 부검에서 하는데 가족들한테만 알린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인 자살하면 난리 나죠. 유명인이 그냥 갑자기 한참 운동한 선수가 죽었다 이러면은 어떤 보도가 날까? 저는 그걸 딱 느끼면서 이게 우리나라 보도가 진짜 너무 엄청 성전적인 거죠. 너무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최저임금 연구하셨던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크루거 교수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자살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또또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네. 외국 언론들은 자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데 자살 사건뿐만 아니고 네. 아마 사망 사건에 네.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하지 네. 않는 걸로 알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네. 경찰 조사 결과 브리핑해주는 수준인 걸로 그 저도 알고 정도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냥 그 예. 돌아가신 분 추모하는 예. 그런 걸로 가는지. 근데 물론 그런 언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네, 그렇죠. 폭스뉴스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간에 네. 미령곰탱님께서 네.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네. 한상혁 공동대표님이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올라갔다는데 사실인가요? 물으셨는데 이게 보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럼 뻥쳤겠습니까?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는 뭐 모릅니다. 저희는 잘 모르고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라 저희도 어제 보도 보면서 이거 한상혁 대표님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던데 왜요? 언론 보도들이 한상혁 대표님이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 그 기사를 쓰면서 민원연 대표라고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법무법인 정세 대표라고 써. 법무법인 정세 대표보다는 민원연 대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공동 대표인데. 예. 아무튼간에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우리 다른 언론사들 특히 연합뉴스,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도 같이 써주세요. 써주려면.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미령곰탱님 또 있는데 그거 공시활동가가 읽어주세요. 네, 금요일 일요일에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은 조선일보는 그냥 싼K 한국지부, NHK 한국지부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네요. 정말 저런 언론이 어떻게 한국 언론인가 의심이네요. 한편 저는 자유당이 지나친 오버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네요. 틈만 있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이상한 성명이나 발표하는 자유당부터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방송은 정말 박정희의 무서움이 보이네요. 최석재 주필 같은 분들도 굴복하게 만들었으니 이래서 박정희를 우상화했던 전 구미시장 진짜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한번 볼게요. KS초이님, 기레기 언론과 가짜뉴스 정화는 이 시대 제일의 가치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제 공해가 되어가고 있다. 깨어있는 국민의식이 절실하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히치콕씨님, 조중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미련년 일당백으로 일하는데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서 속상하네요. 이 얘기는 맨날 방송할 때마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수 어떻게 늘려야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입소문 좀 내주세요. 예, 우리 탈곡기를 영상 버전으로 하면 좀 올라갑니까? 진짜 궁금하네. 근데 우리가 약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규영님 힘내서 항상 응원합니다. 민주진보 크리에이터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김종욱님 이런 좋은 방송의 추천수가 너무 낮아 아쉽네요. 민원년 응원합니다. 네, 추천수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철우님 영화 한반도에서 문성근 배우님이 연기했던 총리를 떠올리게 되네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가 친이었나 싶네요. 오늘 방송 주도하신 활동가님께서 어찌나 열을 내시며 사이다 발언하시는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민원년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W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굉장히 소심해서 방송 끝나면 늘 걱정합니다. 왜요? 누가 또 고소하면 어떡하지? 네, 아직 개인이 고소를 당해본 적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늘 걱정해요. 그거 아직 소식 없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 개인을 고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크게 걱정 없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봉화지랑이님, 조중동을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칭하는 민원연이 오늘은 미워. 1919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는 근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객관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등록이 돼 있는 언론사기 때문에 건물도 있죠. 네, 많죠. 알겠습니다. 자, 밑에 또 하나 읽어주세요. 공시활동가가. 네, 붉은비님. 내년 총선에는 정신세계가 허약하거나 모호한 세력은 걸러내고 토종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조선중앙 폐간기념회도 내년에 만들어 봅시다. 잘 듣고 갑니다. 이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 네. 전재규님, 네. 팀장님도 진행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옳은 말씀들 잘 듣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많아요. 예. 평범한 인생님, 오늘도 탈탈 고생하셨습니다. 하데스님께서 처장님 지역 일정 있다고 하시니까 출마하시나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출마는 네. 안 하십니다. 출마 안 어제 하세요. 강의를 하루 종일 네. 전국에서 돌고 오신 아니 거고. 근데 총선 시즌만 오면 그 처장님에 대한 출마설이 솔솔 돌기는 돌더라고요 또. 네. 네. 그 출마설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지 몰라 네. 근데 들어와. 근데 맨날 저 이거 안 간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영상 김서윤님, 아빠도 민원연 후원해? 라고 하는 강렬한 목소리와 표현에 이끌려 구독하기 시작한 1인입니다. 아이고, 이봉우 팀장님 맞나요? 특유의 짜증 섞인 예리함에 중독되어 있던 완전 팬인데 요즘 안 나오셔서 궁금했어요.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가 생략됐는데 네. 사실 제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를 오래 해오면서 제가 제 거를 가끔 들으면은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짜증낸다. 그래요? 네, 그런 생각 하긴 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나쁜 언론만 자주 다루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늘더라고요. 어째서 아니 근데 이걸 짜증 안 낼 수가 없어. 근데 공시활동가 사실. 스타일 보면은 거의 이렇게 어조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차분하게 약간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저는 약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나름 어조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편집하는 입장에서 평가는 제가 따로 혼자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우리 처인께서 돌아오시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시활동가 오늘 처장님이 아니라 저랑 했는데 어땠어요? 훨씬 더 안정적이죠? 네, 그렇죠. 처장님 그렇답니다. 네. 아니 처장님 들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또 실언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또 출연자 마음 편하게 해주고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낫다. 뭐 이런 자화자찬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